나는 한때 리브롱산에서 양떼를 돌보았다. 봄이 되면 농장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난 양들을 산 위에 있는 방목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내 일이었다. 산등성이에는 눈 녹은 물에서 자란 초지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양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 양들은 식성이 좋아서 풀의 뿌리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웠다. 그래서 날마다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이동해야 했다. 나는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몇 주일 쉬기고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산에서의 생활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곁에는 순한 양들이 있고 충성스러운 라브리도 있었다. 양무리개 라브리는 한시도 내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 그리웠다. 그런 내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꼬마 미아르와 노라드 아주머니가 전부였다. 특히 인정 많게 생긴 노라드 아주머니는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소식이었다. 나는 아가씨가 누구와 어디로 소풍을 다녀왔고 무도회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일일이 다 알고 있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리브롱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아가씨에게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야유회에 자주 참가하는지 인근 멋쟁이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농장을 찾아오는지 넌지시 물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그걸 알아서 뭐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20살의 내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일요일이 되면 나는 보름치 식량을 싣고 산으로 올라오는 농장 노새를 기다렸다.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하던 일을 접어두고 달려나갔다. 보름치 식량을 기다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날따라 노새의 방울소리가 늦도록 들리지 않았다. 아침나절에는 큰 미사가 있는가 보다. 조금만 기다리지 뭐 라고 생각했고 오후에는 소나기 때문에 길이 나빠졌을 거야. 노새가 떠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하며 나를 위로했다. 하늘이 맑게 개고 숲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후 3시 무렵이었다. 나뭇잎에 맺혀있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귀에 익은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노새 방울소리는 부활절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같았다. 나는 하던 일을 접어두고 노새를 맞으러 나갔다. 꼬마 미아루나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늘은 무슨 소식을 전해줄까? 아가씨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야지. 하지만 노새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내 몸은 석고처럼 굳어버렸다. 그날 노새를 타고 온 사람은 농장의 꼬마 미아루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노새 등에 걸터 앉아있던 사람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한 송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를 몰고 온 것이다. 숲에서 길을 잃었지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농장 소식을 전해주었다. 미아로는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했다.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머리에 꽃을 꽂고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기보다는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처럼 보였다. 겨울이 되면 나는 농장 식구들 틈에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다 보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곁을 지나쳐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아가씨는 좀처럼 하인들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그런 아가씨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다니. 여기가 잠자는 곳인가 보네. 여기서 지낸단 말이지? 그곳은 양의 울타리인 동시에 내가 머무는 곳이기도 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집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잠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와 지팡이, 구식 엽총도 구경했다.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신기한 모양이었다. 혼자 심심하지 않니? 할 일이 많은 거려. 하루 종일 일만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하마터면 아가씨, 당신만을 생각해요. 라고 말할 뻔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돼. 당황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웃었다. 가끔씩 여자친구가 찾아오겠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네 여자친구는 황금빛 사냥이나 산봉우리를 날아다니는 선녀 에스테렐 같을 거야. 그렇지 않니? 선녀 에스테렐은 사랑스러운 아가씨, 바로 당신이에요. 만일 아가씨가 작별 인사를 건네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아가씨, 조심해서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별 인사를 하고 노새에 올랐다. 아가씨는 잘 있으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노새와 함께 산언덕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다. 아가씨를 태운 노새의 발굽에 채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돌 구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녁이 되자 산골짜기마다 푸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라브리가 방목장을 돌며 양들을 불러 모았다. 한가롭게 풀을 뜯던 양들이 앞다투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목동아! 그때 비탈길 너머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가씨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농장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아가씨가 나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다. 아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가씨는 소나기에 물이 불어난 줄도 모르고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진 모양이었다. 아가씨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명랑하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름길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양떼를 내버려 두고 농장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실 거야.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몹시 불안해했다.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황급히 불을 지폈다. 아가씨, 이것 좀 드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모닥불을 말없이 바라만 보았다. 불을 쬐지도 않고 내가 가져다 준 신선한 우유와 치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가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7월의 밤은 무척 짧아요. 금방 아침이 올 거예요. 아가씨가 울면 나도 따라올 것 같았다.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사이 서쪽 하늘에 남아있던 노을이 희미해지면서 밤이 되었다. 나는 아가씨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끗하고 부드러운 양털을 깔아주었다. 아가씨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양보하고 밖으로 나왔다. 아가씨, 아무 걱정 말고 주무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양들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마치 순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아가씨가 내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하늘의 별들조차도 더욱 찬란해 보였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두르고 있던 양털을 아가씨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그리고 아가씨가 추위를 탈까봐 모닥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우리 둘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히 뜬 하늘 아래서 밤을 보낸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잠이 들면 고요한 정막 속에서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눈을 뜬다는 것을 말이다. 밤이 깊어지면 샘물은 더욱더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연못 위에는 작은 불꽃들이 날아다니며 춤을 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산의 정령들의 소리도 늦은 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낮에는 생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밤에는 무생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밤을 무서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가씨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내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한 번은 몹시 처량한 소리가 언덕 아래 연못에서 들려왔다. 유성 하나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스치며 떨어진 것도 바로 그때였다. 방금 들은 정체 모를 소리가 유성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혼이에요. 나는 성호를 그으며 대답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아가씨가 불쑥 물었다. 참, 목동들은 대부분이 점성가라고 하던데 사실이니? 우린 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뿐이에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턱을 개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나라에도 목동이 있다면 우리 아가씨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답죠? 난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가씨는
별들을 바라보며 또 물었다. 너는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니? 물론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빛나고 있는 저 별들은 성 야곱의 별이에요. 성 야곱의 별은 은하수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이어져 있어요.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놓았다나 봐요. 저 멀리 반짝이고 있는 별들은 영혼들의 수레라고 불려요. 4개의 별이 바퀴 모양으로 반짝이고 있는 거 보이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고 3번째 별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별은 마법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고요. 좀 더 아래에 있는 별들은 쇠수랑 혹은 3명의 왕 오리온이라고 불러요. 3명의 왕 자리는 우리 목동들에게는 시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짐작하거든요. 지금 막 자정이 지났어요. 제 생각으로는 목동의 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목동의 별은 이른 새벽 양떼를 몰고 들러나갈 때, 또 날이 저물어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올 때 한결같이 반짝이거든요. 우리는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 하는데요. 마글론은 7년에 한 번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송과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였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그 무엇인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졸음에 겨운 아가씨가 가만히 내게 기대온 것이다. 곱슬곱슬한 아가씨의 머리카락이 내 목을 간지럽혔다. 멀리 동이 트고 있었다. 동이 트자 하늘의 별들이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갔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동이 튼 줄도 모르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꼬박 밤을 새웠다.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별들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저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잃고 지금 내 어깨에 기대어 고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